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투자론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지렛대 효과와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 수익률에 대한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위주로 이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약 강의에서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자,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따왔죠. 그래서 주식을 생각하시는데, 자, 갑돌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A, B, C, D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 그 분산 효과를 크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첫 번째는, 자, 여기서 우리가 딴 것을, 여기서 잃은 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위험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딴 것을, 여기서 잃은 거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보실 게,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여름철 휴가를 갈 때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으로 이렇게 챙겨놓는 것보다 여러 장 나누면 10만 원짜리 10장이나 100장 나누게 되면 훔쳐가는 게 들어오는 제한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많게 할수록 좋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위험이라는 것은 총 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이죠. 체계적 위험은 못 줄여요. 그래서 체계적은 모든 자산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하나의 개별 자산이 왔을 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다고 봐요. 닭 만드는데요, 만약에 조류독감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닭을 먹고 이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 투자했으면 이 주식은 떨어졌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들면 커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자산이 아니라 개별 자산입니다. 피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비체계적 위험. 그럼 당연히 줄일 수 있다는 건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나오면 무조건 비체계적 위험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체계적은 모든 자산이 오고요.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이 옵니다. 자, 그래서 피할 수가 없고요. 얘는 피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암기기법은, 자, 이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고요. 여기 그물이 듬성듬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 우리가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 다 못 피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못 피해요. 근데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데, 비체계적은 그물이 듬성듬성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것은 비체계적이지 체계적이 아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그래서 상관계수가 두 자산의 우리가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극이에요. 그래서 A, B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같은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이 있어요. 그죠?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다는 건 닭 만드는 데 투자했는데요. 만약에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 투자했으면 커버가 되죠. 근데 만약에 닭 만드는 데만 투자했어요. 네네치킨, 교촌치킨, BBQ. 그러면 조류독감 터지게 되면 주가가 다 떨어집니다. 100명 정도 이렇게 죽었다고 봐요. 조류독감. 그러면 비슷한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은요, 야, 너 거기 상관 있니? 라는 건 상관이 없어야지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낫습니다. 같은 방향은 플러스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상관계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위험을 줄이죠. 자, 도둑놈이 도망갈 때 두 명이 도망갑니다. 양쪽 갈래길이 있어요.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 양쪽 갈래길을 가는 게 경찰관이 놓칠 수 있죠. 이쪽. 그래서 두 갈래로 가는 게 반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대학교 교과서에는요. 자, 우산과 우비는 어떻습니까? 우산과 우비는 성격이 같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팔리는데 안 오면 안 팔릴 수도 있죠. 근데 우산과 집신은 반대입니다. 그럼 우산이 많이 팔리면 집신이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낫다, 반대 방향이 낫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얘가 10%다, 얘가 10%다 완전한 동일 방향이면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플러스 1이면 절대 안 돼요. 그죠? 플러스 0.9는 되죠. 1이 아니니까. 그럼 마이너스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크죠. 0도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10% 상승하고 10% 완전히 감소했다? 그럼 완전히 같은 건데 반대 방향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그러면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 뭐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다 보셨으니까 넘겨보시면 뭐 쭉 제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폐 시장 가치 파트 페이지 위에 투자자의 위험 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자, 우리가 그걸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배우셨죠? 그럼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상향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이 없는 곡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매표형이 아래로 볼록하는 이런 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으면 얘는 좀 회피도가 크고 회피도가 작죠. 가파르니까 더 많은 수익률을 원하죠. 그래서 요 접점,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세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최적 포트폴리오를 골라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효율적 전선과 자, 이건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다는 것은 아래로 햇바닥을 내밀죠. 렐렁. 그래서 얘와 이 무차별 곡선과 교차점 하면은 두 점이 생겨요. 교차점이 아니라 접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긴 만나는데요. 정확하게 교차점 하면 안 돼요. 교차점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접하는 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접점이라고도 해요.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화폐 시장 가치 위에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의 정도에 따뜻한 무차별 곡선에 의한 최적 포트폴리오는요. 기억법만 체크하세요. 우리가 투자의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점이죠. 만나는 점이 교차점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문제를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자체, 우리 이제 책 순서대로 제가 잡아봤어요.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는, 자, 지금 내가 투자한 건 현재 가치인데요. 미래의 수익은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를 할인해야 되죠.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우리가 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6가지의 계수가 있어요.
그 6가지 계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기본 강의 우리가 내용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약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약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합계 시간 가치를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거기 위에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 박스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체에 제가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 6가지 계수를 제가 책의 그 교과서,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의에 체크를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합계 시간 가치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를 내가,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시불이라는 것은 일회성 개념, 한 번만 지불되고요. 연금이라는 것은 여러 번 지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치임계수와 저당상수가 있어서 감치임계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하는 미래 가치고요. 불이익을 구하고, 저당상수는 1억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현재 가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합니다. 물론 뭐 계산이라는 자체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계산 자체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금 요약 강의에 이 계산을 하나씩 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이 아니라 요약으로 나왔을 때에 어떻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좀 맞추는 방법을 좀 제가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합계 시간 가치입니다. 제목은 합계 시간 가치로 놓겠습니다. 자, 합계의 시간 가치가 6가지 계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계수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앞서서 기본 강의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싹 적어 볼게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겠습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죠.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자, 이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요 식만, 일시불만 할게요. 다른 것들은 뭐 어차피 여러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뭐 기본 과에서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역수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자, 그때 쓰는 계수가 내가 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치임 계수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 얘와 얘는 역수관계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죠. 자,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는 자,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면서 매년 연금을 알고 있지만 미래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치임 계수는 어때요? 이 감치임 계수식은 제가 적어 놔볼게요. 자, 지금 내가 적금액을 1억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감치임 계수를 쓰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매기간 연금 불이익을 구하죠. 매기간 연금 불이익. 자, 이건 어때요? 우리가 1억을 빌린 게 아니라 2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니까 미래 가치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저당상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은 알지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받고 싶다는 거죠. 현가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역수관계가 저당상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우리 시험 문제. 이 저당상수는 왜 그러냐면 이 금융 파트에 원리금 균등이 나옵니다. 원리금 균등 상한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써요. 그래서 감치임 계수는 우리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얘는 1억을 빌렸을 때 저당상수로 구하는 것은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1억을 빌렸을 때 우리가 갚아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와 얘가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을 땡겨서 갚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빌려서 이걸 연금을 갚아나가는 거죠. 원리금이라는 게 하나의 연금이 되기 때문에 얘와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필기가 그 책에 하시든 연습장에 하시든 자, 이론 나오면 일시불입니다. 일회성 개념이니까 일시불이고요. 만약에 이따 제가 체크했을 때 매년 이론식 나와요. 매년 이론식은 연금이에요. 연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문의 후반부에 N년 후라는 게 나옵니다. N년 후에 받겠다는 것은 내가계수를 곱해요. 내가계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땡겨서 현재 환원해서 할인해서 받겠대요. 자, 이거는 현가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현가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수관계가 일시불이 생략될 수 있어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역수인데 연금끼리는 역수가 아닙니다. 얘와 얘 역수, 얘와 얘 역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편법 야매로 가는데 미래가치는 다 미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건 만들기 위해서죠. 만들기 위해서 미음.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뭐니까 미래가치예요. 그러면 미음 들어가니까 감치의 기금계수도 미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연금의 무슨 가치냐? 그 미음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당상수는 미음이 안 들어갔죠. 이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이응이 들어가요. 그래서 딱 보세요. 저당상수. 이건 현재 가치 연결되죠.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역수관계라는 자체는 박스가 있고요. 자, 제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게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갑니다. 가시면 여기 갈게요. 현재 일시불을 현재 지금 100만 원, 1억을 이자를 날로 예금했을 때 N년후라는 게 있어요. N년후는 미래가치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는 자, 이거는 예제를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의 지가가 아까 현재 1억이 그 예제가 일시불이에요. 1억을 10% 지가가 상승한다면 2년 후가 미래가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고요. 연금의 미래가치는 밑에 디귿번에 예제 갈게요. 매년 1,000만 원씩 있죠. 매년 1,0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연금입니다. 이자율 10% 3년 동안에 3년 후라는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고요. 오른쪽 감치임계수입니다. 자, 감치임계수는 어때요? 제가 여러분한테 N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죠.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하는 거니까 미래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로 갈게요. 평가계수는 자, 지금 이자율 R일 때의 N년 후에 1원이 동그라미. 1원이는 일시불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불, 현재 일시불로 환원. 현재 환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현재 가치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갑니다. 자, 이거는 예제를 볼게요. 밑에. 어느 정년퇴직자가 매년 연금을 1,000만 원을 받는데요. 연금 1,000만 원씩이라는 건 연금이죠. 10년 동안 받게 될 것을 일시불로 받는다. 그러면 일시불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현재로 땡겨서 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시불로 받으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치다. 이렇게 염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저당상수는 자, 감채금계수와 달라서 1억을 빌렸죠. 그 1억을 일정액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될 원리금을 구하는 것은 저당상수다. 자, 그렇게 염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요약 마지막 그 화면으로 보는 요약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요거 좀 제가 투여를 해서 공식을 좀 암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약간 그거는 제가 편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돕기 위한 거지
어떤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 편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식을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식을 이제 그 공식은 일시불에 대한 공식은 좀 출제 계산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연금과 감치임계수 저당상수 특히 이제 시험 문제는 이 연금의 미래 가치와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감치임계수와 저당상수를 계산하는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터치를 안 했는데요. 공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감치임계수와 저당상수는 R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R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감치임계수만 조금 기억하세요. 자, 얘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입니다. 그러면 얘는 거꾸로 되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R. 이건 다 수학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저당상수는요.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R은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랑은 어떻습니까? 얘는 미래가치고 얘는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밑에만 부호가 바뀌어요. 밑에만. 그럼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고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살릴 건 살려야 돼요. 얘 살려놓고 얘 살리고 따라해보세요. 살리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편법은요. 일단 오지선다에서 감치임계수와 저당상수가 R이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편법입니다. 야매죠. 1이 얘는 뒤에 달려요. 그럼 뒤에 달리면 미래가치고. 자, 얘는 이제 이것도 적어보면 되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을 R로 나눈 거죠. 자, 그럼 얘는 1이 앞에 달립니다. 앞에 달리면 현재 가치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다, 현재 가치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현재 가치니까 마이너스 N승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우리가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도 해요. 마이너스 N승 나오면 현재 가치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요약 강의 때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화폐시장 가치에 대한 계산은 계산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여기 계산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 좀 힘들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암기 기법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제가 그 요약 강의 때 해드릴 테니까 요건 요 정도만 조금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깊게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요약 강의에서는 그냥 화면 자체에 보여드리는 거는 간단하게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피면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화폐의 시장 가치가 끝나고 우리 책에는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대 예상된다 현금 수지가 그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 저 나름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현금 수지에 여기는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책에는 소득이득 영업의 현금 수지와 그 다음에 처분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현금 수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득이득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영업수지에 영업의 현금 수지가 시험 출제는 잘 돼요. 거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현금 수지 측정인데요.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억짜리를 투자해요. 자, 이게 이제 총 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지분이 있고 총 자본이라고도 하죠. 자, 지분은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뭐 이런 걸 제가 좀 재밌게 했죠. 지분은 우리가 만약에 10억이고 저당이 빌린 돈이 10억이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집에 와서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책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임대 단위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5칸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죠. 먼저 운영에 대한 계산을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영업의 현금수지. 그래서 운영에 대한 이득을 소득이득, 처분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자본이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5건에다가 곱하기 100원 하니까 2,500원인데요. 우리가 다 채워진 게 아니죠. 가능입니다. 그래서 가능, 책이 보시면 가능 조소득이라고 돼 있죠. 원래 촉이 맞는데 이제 조는 일본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그래서 불량부채가 이제 우리가 공실이 될 수 있지만 돈을 이제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기타 소득,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주차장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유효가 나옵니다. 유효 소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경비가 나가죠. 시험 문제는 영업경비가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우리가 저당을 갚아 나가야죠. 10억을. 그래서 그 저당이 부채라고 얘기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요. 쉽게 얘기한다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세후가 되냐 아니고 세전이 됩니다. 아직 세금을 안 뺐으니까.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에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빼요. 영업소득세는 우리가 보통 사업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전이 되지 않고 세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체에 이렇게 외우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요 타임 다음에 어림셈법에 승수법이 조순전후라는 게 나옵니다. 소득은 조순전후. 조순은 어디서 서울시장 했던 분이시죠. 전후. 그 다음에 빼는 것은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따라해보세요. 비비세. 그죠? 비비세. 그 다음에 이제 어떻죠? 자,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90원이다. 10원에서 80원이 되고, 10원이면 70원이다. 밑에 소득이 큰 게 아니라 위에 소득이 큰데요. 반드시 큰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효소득은 플러스니까 얘가 더 밑에가 가능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 순영업소득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시험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보험료, 화재보험료 나가고 유지관리비,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수익적 지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이 수선비, 그냥 유리창이 깨졌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아니라 회계상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나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게 들어가고요. 기타 자본적 지출액인데, 자, 이렇게 제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포함이 안 되겠죠. 포함이 되겠죠. 근데 아까, 자, 공부감소로 전 외우라고 얘기할 텐데요. 자, 소득세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선비인데요. 자본적 이 지출이 되어 있죠.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대수선비예요. 자, 엘리베이터를 갈았다, 아니면 리모델링 했다, 이건 경비가 아니죠. 그러면, 자,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 X입니다. 가볼게요. 자, 이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경비 전에 빼줘요. 그죠? 또 빼주면 안 되죠. 부채 서비스액은 나중에 빼줄 거예요. 소득세는 나중에 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암기기법이. 자, 공부감소라고 외우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26회 우리가 시험 볼게요. 10월 아마 24일인가요? 아직 예정인데 아마 토요일 날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까지 자꾸 공부량이 증가돼야 됩니다. 공부량이 감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항상 그런 얘기, 오프라인에서, 어머, 교수님, 수업 시간 알겠는데요. 집에 가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공부가 증가해야지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 공부가 감소하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공부 감소,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은요, 영업경비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운영과 처분이 있는데, 운영만 여기서 하고요. 처분은 제가 요약 강의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